한겨울 새벽 2시 경비실 앞 휠체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얇은 담요 하나만 덮은 채 노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옆에 검은 봉지 2개, 그것이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람 모릅니다. 전화 받는 남자가 이야기했습니다. 150만 원 연금이 아버지를 지운 이야기입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12월 중순이 되기도 전에 영하 15도를 넘기는 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종구라는 이름의 노인은 휠체어에 앉은 채 아파트 경비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놓여져 있었다. 그 표현이 맞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처럼 놓여져 있었습니다. 얇은 담요 한 장이 무릎 위에 걸쳐져 있었고 그 담요마저 바람에 절반쯤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노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갈라진 입술 사이로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검은 비닐봉지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속에는 낡은 내복 몇 벌과 양말 서너 켤레가 전부였습니다. 72해를 살아온 사람의 전 재산이 비닐봉지 2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경비실 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경비원 최 씨는 이미 3번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아들이라는 사람에게 같은 번호로 3번째였습니다. 최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경비실인데요. 아버님이 지금 경비실 앞에 계세요. 전화기 너머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 내 아버지 아닌데요. 최 씨는 잠시 전화기를 귀에서 떼어 바라보았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전화기를 갖다 댔습니다. 저기요, 지금 휠체어에 어르신이 앉아 계시거든요. 이 추위에 밖에 계시면 안 되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끊어요, 당신.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최 씨는 경비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드님한테 전화했는데 지금 바로 못 오신다고 하네요. 최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들어 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놀람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요. 그 2글자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의 담담함이 묻어 있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전화번호가 연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글씨였습니다. 숫자 하나하나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종이는 접고 펴기를 수십 번 반복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는 이미 석 달 전에 바뀐 번호였습니다. 노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 종이를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 그것이 이 노인에게 남은 마지막 연결고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돌려
아파트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닿은 곳은 12층이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기 불이 켜져 있지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집이에요. 최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집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노인의 어깨 위로 눈발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루처럼 가는 눈이었습니다. 담요 위에 하얗게 쌓여갔습니다. 노인은 그 눈을 털지 않았습니다. 그럴 힘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최 씨는 경비실에서 전기장판을 가져와 노인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이거라도 드세요. 제가 다시 전화해 볼게요. 노인이 캔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 사이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전화는 안 해도 돼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을 것을, 아버지라는 사실을 부정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시간 전 일이었습니다. 요양원 앞에 낡은 경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노인의 아내 이수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간병비 독촉장과 퇴소 통보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님은 남편의 휠체어를 차에서 내려 아들 아파트 앞까지 밀고 왔습니다. 그 거리가 2km였습니다. 겨울 새벽에 69살 여자가 휠체어를 밀고 온 거리였습니다. 수님은 남편 앞에 쪼그려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종구가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수님의 볼 위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더는 못하겠어 여보. 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는 떠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구는 아내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점점 작아지는 그 등이 사라질 때까지 노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고생만 시켰어. 평생 고생만 시켰어. 그리고 그날 밤 기온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경비원 최 씨가 119에 전화를 건 것은 새벽 4시 40분이었습니다. 노인의 체온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노인의 손에는 여전히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바뀌어 버린 아들의 전화번호, 그것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월 150만 원 연금, 그 돈으로 간병비를 내고 남은 30만 원으로 두 사람이 한 달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석 달째 밀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며느리는 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 집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이 가족에게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일이었습니다. 박종구는 42살이었고 아내 이수님은 39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작은 공단에서 종구는 철공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종구 철공소. 간판 글씨는 종구가 직접 페인트로 썼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종구는 그 간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갔습니다. 쇠를 자르고 용접을 하고 기름때 묻은 손으로 점심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수님이 싸준 도시락이었습니다. 김치찌개가 있는 날이면 종구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복이 온 세상 같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재현이는 그때 17살이었습니다. 키가 훌쩍 커서 아버지 어깨를 넘기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재현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반에서 늘 5손가락 안에 들었고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 이 아이는 꼭 대학을 보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종구는 그 전화를 받고 작업장 한 구석에서 혼자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재현이 담임이 전화했어. 꼭 대학 보내라더라. 수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닮아서 머리가 좋은가 봐. 종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닮은 거지. 그런 대화가 오가는 저녁 식탁이 있었습니다. 작은 딸 서연이는 그때 12살이었습니다. 아버지 무릎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아빠 나 이거 사줘. 서연이가 학용품 광고를 가리키며 말하면 종구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사줄게. 그 다음 달은 늘 다음 달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새벽마다 작업복을 입고 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종구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인근 건설 현장에서 대형 철골 납품 계약을 따낸 것이었습니다. 계약금만 3천만 원이었습니다. 종구의 철공소에는 한 번도 들어와 본 적 없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종구는 그날 밤 수님 앞에서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여보 이거 봐. 수님이 숫자를 보고 입을 가렸습니다. 세상에 이게 진짜야. 종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재현이 대학 등록금 걱정 없어. 수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당신 고생했어. 종구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고생은 무슨, 이제 시작이야. 그 계약을 시작으로 종구의 철공소는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2명에서 5명이 됐고 작업장도 한 칸 더 넓혔습니다. 기름 냄새 가득한 공장이었지만 종구에게는 성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종구는 작업장 문을 열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애들 때문에 힘내자. 그 힘냄의 대가로 재현이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종구는 작업장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붙었어요. 종구는 전화기를 쥔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잘했다. 그 2 글자가
목구멍에서 간신히 나왔습니다. 그 이상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종구는 작업장 뒤편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종구를 초등학교도 제대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구는 14살에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스패너를 잡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그 종구가 아들을 대학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은 재현이가 대학 2학년이 된 해였습니다. 재현이가 방학에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를 보면 환하게 웃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학에는 아버지의 작업복을 보며 눈을 피했습니다. 종구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름때 묻은 손을 작업복에 닦고 밥 먹자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것이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것을 균열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종구의 철공소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수님은 매일 도시락을 쌌고 서연이는 아버지 무릎에 앉는 대신 옆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종구의 왼손이 가끔 저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종구의 왼손이 저리기 시작한 것은 58세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루 종일 쇠를 다루는 사람이니 손이 저린 것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이런 거지. 뭘 호들갑을 떨어.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수님이 몇 번이나 병원 가보라고 했지만 종구는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하지만 별거 아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어느 여름 아침이었습니다. 종구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려고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왼쪽 다리에서 갑자기 힘이 빠졌습니다. 종구는 세면대를 움켜쥐려 했지만 왼손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수님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을 때 종구는 바닥에 누운 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괜찮아. 수님이 남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외쳤습니다. 종구는 말을 하려 했지만 혀가 굳어서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수님은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좌측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재활이 필요하고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수님은 의사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님은 큰아들 재현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현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뇌졸중이래. 전화기 너머로 재현이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재현은 다음 날 병원에 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서울에서 바로 온 것이었습니다. 재현은 병실 문을 열고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종구는 입이 돌아간 채 한쪽 팔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표정 안에는 걱정도 있었지만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재현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재현이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좀 그래서. 응, 나도 모르겠어. 얼마나 걸릴지. 전화를 끊고 돌아온 재현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치료비는 얼마나 나와요? 수님은 그 질문에 잠시 재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모르겠다. 의사 선생님이 재활 기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그 말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아들의 눈이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침대 위 종구가 아닌 침대 옆 건강보험 안내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현은 아내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많이 안 좋아? 재현이 대답했습니다. 반신마비래. 재활 오래 걸린대.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간병은 누가 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재현이 머뭇거렸습니다. 일단 어머니가 하시는데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어. 수진이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대출 갚는 것도 빠듯한 거 알잖아.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재현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매달 좀 보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이 약속한 매달 보탠다는 돈은 첫 달만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는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구는 병원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왼쪽 팔은 움직이지 않았고 왼쪽 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쇠를 다루던 손이 숟가락 하나 들지 못하게 된 것은 고작 하룻밤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수님은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의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아침을 먹이고 재활치료실까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오후에는 병원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밤에는 남편 옆에서 간이 침대에 누워 잤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 사이 작은 딸 서연이가 병원에 왔습니다. 지방에서 4시간을 버스 타고 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종구가 돌아간 입으로 겨우 말했습니다. 왔어. 서연이는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힘이 남아있는 그 손을. 아버지, 금방 나을 거예요. 종구는 대답 대신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머니를 복도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엄마, 오빠는 뭐래요? 수님이 말했습니다. 매달 보태준다고 했는데
이번 달은 아직 안 왔어. 서연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가 오빠한테 전화해 볼게요. 그날 밤 서연이는 재현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아버지 간병비. 엄마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요. 같이 좀 나눠요. 재현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지금 우리도 형편이 안 돼서.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나도 형편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재현이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그 알아볼게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구의 병원비는 매달 200만 원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모자라는 50만 원을 수님은 적금을 깨서 메웠습니다. 30년을 모은 적금이었습니다. 그 적금 통장의 잔액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속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종구가 병원에서 퇴원한 것은 쓰러진 지 넉 달 만이었습니다. 완치가 아니었습니다. 왼쪽 팔과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재활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지만 병원비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됐습니다. 수님은 집에서 남편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수님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남편 기저귀 교체, 세수 도움, 아침 준비, 죽을 끓여 먹이고, 약을 챙기고, 재활 운동을 도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집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시급 10,000원이었습니다. 하루 4시간에 4만 원, 한 달이면 1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 돈과 연금 150만 원을 합쳐야 겨우 생활이 됐습니다. 하지만 재활 치료비까지 합치면 매달 5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수님은 재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현아, 이번 달 좀 힘들다. 50만 원만 도와줄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재현이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번 달이 좀 빠듯해서요. 수님은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았다, 그래, 괜찮아. 전화를 끊고 수님은 남편이 누워있는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종구는 듣고 있었습니다. 전화 내용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짐이 됐구나. 살아서 짐이 됐어.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수님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현이 차를 바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차 바꿨대요. 새 차 뽑았다고 인스타에 올렸어요. 수님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 차를 살 돈은 있으면서 아버지 간병비 50만 원은 못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수님은 그날 밤 남편 옆에 누워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님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허리에 힘이 빠지며 주저앉은 것이었습니다.
디스크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돌볼 사람이 자신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허리에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며 남편의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종구가 말했습니다. 당신 그만해, 나 때문에 당신까지 쓰러지면 안 돼. 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그 누가 해라는 말이 수님의 입에서 나올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해야 할 일을 예순이 넘은 아내가 허리가 나간 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현이 오랜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수님은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현아. 그런데 재현의 용건은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집에서 돌보시기 힘드시잖아요. 수님은 그 말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요양원이라고? 네, 요즘 좋은 데 많거든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수님이 물었습니다. 요양원비는 얼마나 하는데? 재현이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이랑 장기요양보험 합치면 본인 부담이 크지 않을 거예요. 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돌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종구는 옆방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그 단어는 종구에게 버려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끊은 뒤 집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님이 남편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종구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재현이가. 종구가 말을 잘랐습니다. 다 들었어. 수님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종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가야지 뭐. 당신 혼자 나 돌보다 당신이 먼저 쓰러지겠어. 그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보는 종구의 눈가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감정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더 할 수 있어. 요양원 안 가도 돼. 종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게, 당신 더 아프기 전에 갈게. 그 말이 떨어지자 수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종구는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함께 울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흘 뒤 재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요양원 하나 알아봤어요. 다음 주에 어머니랑 가보세요. 수님은 그 문자를 읽고 전화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좋은 곳이에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거예요. 수님은 그 문자를 읽으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게 아니라 가장 싼 곳을 찾아본 거겠지.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수님이 재현이 알아본 요양원을 처음 방문한 것은 비가 내리는 목요일이었습니다. 건물은 낡았습니다. 외벽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현관 앞 화분에는 말라비틀어진 꽃이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수님은 현관에 서서
한참 동안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곳에 남편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나와 안내를 했습니다. 사무적인 말투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랑 장기요양보험 적용하시면 본인 부담금은 월 120만 원입니다. 수님이 물었습니다. 120만 원이요. 내 식비 포함이고요. 기저귀 같은 소모품은 별도입니다. 수님은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연금 150만 원에서 간병비 120만 원을 내면 남는 돈은 30만 원이었습니다. 30만 원으로 수님 혼자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님의 허리가 더 이상 남편을 들어 올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입소일은 다음 주 월요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수님은 남편의 옷을 챙겼습니다. 내복 5벌, 양말 5켤레, 수건 3장, 칫솔 하나,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평생 일한 사람의 짐이 가방 하나였습니다. 종구는 수님이 짐을 싸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종구가 수님을 불렀습니다. 여보, 수님이 돌아보았습니다. 종구가 말했습니다. 저기 서랍 위에 사진, 그것도 넣어줘. 서랍 위에는 낡은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재현이가 대학 입학할 때 네 식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수님은 그 사진을 가방 맨 위에 넣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재현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날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의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수님은 그 문자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요양원 방은 2인실이었습니다. 좁은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사이에 작은 서랍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벽은 베이지색이었고 군데군데 얼룩이 있었습니다. 창문은 하나였습니다. 커튼은 얇아서 바람이 불면 펄럭거렸습니다. 수님은 남편을 침대에 앉히고 이불을 올려주었습니다. 종구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좁았습니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습니다. 종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내 마지막 집이구나. 수님이 서랍장 위에 가족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속 4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종구가 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수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종구가 말했습니다. 당신 가봐, 여기서 잘 지낼게. 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을게. 종구가 웃었습니다. 갈 거면 빨리 가. 오래 있으면 나도 못 보내. 그 웃음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갔고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수님이 일어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종구는 창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우는 것을 보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수님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발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탄 수님은 핸들 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낡은 요양원에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재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들어가셨어요. 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응, 들어가셨다. 재현이 말했습니다. 거기 괜찮은 데예요. 걱정 마세요.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현이 덧붙였습니다. 간병비는 연금에서 나가는 거니까 어머니 부담은 크지 않을 거예요. 수님은 그 말에 전화기를 천천히 귀에서 떼었습니다. 120만 원을 내고 30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부담이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숫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종구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 침대에는 모르는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종구는 서랍장 위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자신은 작업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옆에 수님이 있었고 재현이와 서연이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종구는 사진에서 눈을 떼고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검은 창이었습니다. 그 검은 창에 종구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늙고 마르고 입이 돌아간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종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현에게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면회를 온 것은 수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서연이가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하루는 모두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기상, 기저귀 교체, 세수, 아침 식사, 약 복용, 오전 재활, 점심, 오후 낮잠, 저녁 식사, 취침 같은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달력을 보지 않으면 무슨 요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종구는 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방 노인에게 인사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치매가 심해서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종구는 하루 종일 창밖을 바라보거나 가족 사진을 보는 것이 일과의 전부가 됐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밥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지만 서너 술 뜨고 멈추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안 드세요? 종구가 대답했습니다. 입맛이 없어. 그 입맛이 없다는 말 속에는 삶의 맛이 없다는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님이 면회를 왔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간병비가 좀 밀렸어. 종구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수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달째야. 연금 150만 원에서 간병비 120만 원을 내면 수님에게 남는 돈은 30만 원이었습니다. 그 30만 원으로 집세와 공과금과 식비와 교통비를 다 해결해야 했습니다. 해결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수님은 식당 일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허리가 갈수록 나빠져서 하루 4시간도 힘겨웠습니다. 월 100만 원이던 수입이
7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현아, 이번 달 간병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달은 정말 힘들어요. 다음 달에 보탤게요. 그 다음 달은 또 다음 달이 됐고, 다음 달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면회 날이면 남편 앞에서 웃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볼이 점점 빠지고 눈밑 그림자가 짙어지는 것을 종구는 알아보았습니다. 당신 밥 먹고 다니는 거야? 종구가 물었습니다. 수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걱정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수님은 하루에 한 끼를 먹을까 말까였습니다. 남편 면회 올 때 가져오는 과일도 사실은 마트에서 할인하는 상처난 과일이었습니다. 종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처난 사과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종구는 밤마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빨리 가면 당신이 편해지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은 입소 넉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요양원 사무실에서 수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간병비가 석 달째 미납이십니다. 이대로면 퇴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님은 전화기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석 달이었습니다. 360만 원이 밀려 있었습니다. 수님은 밤새 계산을 했습니다. 적금은 이미 바닥이 났고 식당 월급으로는 한 달 간병비도 내지 못했습니다. 수님은 낡은 경차에 앉아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잔액 14만 3천 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30년을 모은 돈이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님은 핸들 위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연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재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수님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재현이 좀 바꿔줘. 수진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재현이 지금 바빠서요. 무슨 일이시면 제가 전할게요. 수님은 참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간병비가 석 달째 밀렸어. 이대로면 퇴소당해. 360만 원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형편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대출 이자에 아이 학원비에 저희도 빠듯해요. 수님은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알았다. 전화를 끊은 뒤 수님은 차 안에서 오래도록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아파트는 서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시가 8억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360만 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요양원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미납 간병비 정산 기한 30일 이내 미정산 시 퇴소 조치. 그 공문에는 빨간 글씨로 기한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구에게 요양보호사 김복순이 배정된 것은 입소 5달째였습니다. 복순은 55세, 요양보호사 8년 차였습니다. 처음 종구를 봤을 때 복순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팔다리가 가늘어져 있었고 눈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밥을 거의 먹지 않는다는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복순이 종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오늘부터 어르신 담당이에요. 김복순이라고 합니다. 종구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순은 무릎을 꿇고 종구의 담요를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어르신, 밥 좀 드셔야 해요. 이러시면 몸이 버텨내질 못해요. 종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먹어서 뭐해? 복순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맛있는 거 가져올게요, 내일. 다음 날 복순은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여왔습니다. 작은 밀폐 용기에 담아서 몰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드셔보세요. 제가 끓인 거예요. 종구는 밀폐 용기 뚜껑이 열리는 순간 멈추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종구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냄새가 수님이 끓여주던 냄새와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구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복순은 아무 말 없이 종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 종구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먹었습니다. 그 주 일요일에 서연이가 면회를 왔습니다. 과일 한 봉지와 양말 2켤레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종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있었어. 서연이는 아버지가 전보다 조금 나아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복순에게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밥을 안 드셔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복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이와 복순이 요양원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복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드님은 면회 안 오시나요? 서연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빠는 바쁘대요. 복순은 그 대답 속에 담긴 것을 알아챘습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간병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연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통장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서연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복순은 서연이에게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면회 오실 때마다 보면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사모님도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서연이는 그 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가 허리를 다쳤는데 식당 일을 못 끊고 있어요. 간병비 때문에. 복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주위에 도움 받을 때는 없으세요? 서연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빠한테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매번 다음 달이에요. 복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몇 년을 일하면서 이런 가족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볼 때마다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서연이는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 방에 다시 들렀습니다. 아버지 옆에 앉아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종구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종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네 살림 챙겨라. 아비 걱정은 하지 마. 서연이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종구는 남은 오른손으로 딸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종구는 서랍장 위 가족 사진을 오른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재현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종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이놈아, 아비가 이렇게 됐는데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렵냐?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서러움이었습니다. 종구는 사진을 서랍장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요양원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달빛 아래에서 종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퇴소 기한은 20일 남아 있었습니다. 퇴소 기한 열흘 전이었습니다. 수님이 요양원 사무실에 불려갔습니다. 원장이 책상 너머로 서류를 밀었습니다. 보호자분 현재 미납 금액이 360만 원입니다. 열흘 안에 정산이 안 되면 퇴소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님은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글씨가 눈에 박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2달을 더 드렸습니다. 저희도 운영이 있어서요. 수님은 사무실을 나와 복도에 서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수님은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에 아들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재현. 그 2글자를 바라보다가 수님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현아, 아버지가 쫓겨나게 생겼다. 360만 원만 보내줘. 제발 부탁이다.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복도 난간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재현이었습니다. 수님이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현아. 재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문자 봤어요. 수님이 말했습니다.
재현아 360만 원만 보내줘. 그것만 있으면 돼. 재현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아파트 대출 이자만 해도 매달 200만 원이 나가거든요. 수님은 그 말에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재현아 아파트 이자 200에 학원비에 차 할부에 그 돈은 있는데 아버지 360만 원은 없는 거야. 재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현아, 이 엄마가 너한테 이런 부탁하는 거 처음이야. 평생 처음이야. 전화기 너머로 잠깐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재현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볼게요. 시간 좀 주세요. 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좀 주세요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님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가 재현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엄마한테 전화 받았어요. 아버지 퇴소당하신대요. 재현이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왜 안 보내줘요? 재현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도 형편이. 서연이가 말을 잘랐습니다. 오빠 형편이 어렵다고 8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새 차 뽑으면서 360만 원이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나는 월급 180만 원이야. 애 키우면서 월세 내면 남는 게 없어. 그래도 나는 매달 아버지 과일 사가고 양말 사가고 3만 원이라도 엄마한테 보내고 있어.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아버지가 오빠 대학 보내려고 새벽마다 공장 나가신 거 잊었어요. 재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그런데 수진이가,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형수 탓하지 마요. 오빠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이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작은 원룸 바닥에 앉았습니다. 딸이 자고 있는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잔액 22만 원. 그것이 서연이의 전부였습니다. 재현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보내지 마. 한 번 보내면 끝도 없어. 재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잖아.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지 내 아버지 아니야. 우리 애들 학원비 깎아서 시아버지 간병비 내라고.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요양원 등급 낮추든가 하시지. 왜 우리한테 떠넘겨?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모습이 아버지를 닮아 있었습니다. 감정을 속으로 삼키는 모습이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 있었다. 하지만 재현은 전화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재현의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번호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수님은 그 사실을 다음 날 알게 됐습니다. 전화를 걸자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이 흘렀습니다. 수님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퇴소 기한은 이틀 남아 있었습니다.
퇴소 당일이었습니다. 수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남편의 짐을 쌌습니다. 내복 5벌, 양말 5켤레, 수건 3장, 칫솔 하나, 가족사진 1장, 들어올 때와 같은 짐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가방이 검은 비닐봉지 2개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가방은 지퍼가 망가져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수님은 요양원 주차장에서 남편을 차에 태웠습니다. 종구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수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새벽 도로를 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 안으로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종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1시간 뒤 차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추었습니다. 재현이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수님은 차에서 내려 휠체어를 꺼내고 남편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수님의 허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수님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쓰러지면 안 됐습니다. 경비실 앞까지 휠체어를 밀고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여보, 종구가 아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님의 볼 위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종구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더는 못하겠어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종구는 아내의 손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가 한 글자였습니다. 그 한 글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라는 말 속에는 고맙다는 말이 들어 있었고, 미안하다는 말이 들어 있었고, 사랑한다는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님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는 떠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구는 아내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점점 작아지는 그 등이 사라질 때까지 가로등 불빛 아래를 지나갈 때 아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가 다시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종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파트 12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재현아 아비다. 내려와라.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내려오라고 부르는 것이 이 나이에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부르면 거절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보다 부르지 않는 것이 덜 아팠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경비원 최 씨가 종구를 발견한 것은 그로부터 1시간 뒤였습니다. 그리고 3번의 전화를 걸었고 아들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 내 아버지 아닌데요. 그것이 이 이야기 시간선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새벽 4시 40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종구의 체온은 34도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체온증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종구를 들것에 옮기려 했을 때 종구의 오른손이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아들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 이미 바뀌어 버린 번호였지만 종구는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조심스럽게 종이를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종구의 손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경비원 최 씨가 말했습니다. 그냥 두세요. 그 어르신한테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빨간 경광등 불빛이 아파트 단지를 스치며 사라져갔습니다. 12층 불이 꺼졌습니다. 아들은 커튼 뒤에서 구급차를 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보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아들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종구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저체온증과 탈수, 그리고 영양실조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있습니까? 경비원 최 씨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의사는 잠시 종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구는 병원 침대에서 새벽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하늘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꽃도 없었고 카드도 없었고 문병 온 사람도 없었습니다. 종구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팔자지 뭐. 별 수 있나 이렇게 사는 거지. 서연이가 병원에 도착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지방에서 4시간을 버스 타고 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병실 문을 열고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종구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팔에 수액줄이 꽂혀 있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가 불렀습니다. 종구가 눈을 떴습니다. 딸을 보았습니다. 왔어. 서연이는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올걸. 종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뭐가 미안해. 아비가 미안하지. 서연이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종구가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서연이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오빠한테 전화했는데 번호가 바뀌었어요. 종구는 그 말에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알아. 종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번호로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을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떡해요? 종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종구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아버지, 너는 네 살림 잘 챙기고 네 딸 잘 키워라. 아비 걱정은 하지 마.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아버지 모실게요. 종구가 웃었습니다. 너 월급으로 어떻게 나를 모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 웃음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 안에 체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아버지 침대 옆에
고개를 기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종구는 잠든 딸이 머리카락을 오른손으로 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보던 것과 같은 달이었습니다. 월 150만 원 연금. 그 돈은 한 사람을 살리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한 가족을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간병비 12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30만 원으로는 사람답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돈 앞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종구는 평생 쇠를 다루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갔습니다. 아들을 대학에 보냈고 딸을 키웠고 아내와 함께 작은 행복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 대가가 한겨울 새벽 아파트 경비실 앞 휠체어였습니다. 비닐봉지 2개와 얇은 담요 한 장과 이미 바뀌어 버린 아들의 전화번호가 적힌 구겨진 종이 한 장, 그것이 72해를 살아온 박종구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수님은 그 후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좋지 않지만 식당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현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서연이는 매주 일요일 병원에 면회를 옵니다. 4시간 버스를 타고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옵니다. 종구는 병원 침대에서 오늘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 바라보다가 다시 넣습니다. 거기에 적힌 번호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하지만 종구는 그 종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는 순간 아들과의 마지막 연결이 끊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미 끊어진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150만 원. 그 돈이 무섭다는 것을 종구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돈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돈 앞에서 달라지는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간병비가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간병비 앞에서 사라지는 자식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종구의 통장에는 150만 원이 찍힙니다. 그 돈은 내일이면 간병비로 빠져나갈 것이고 종구에게는 다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월 150만 원 연금으로 살아가는 72살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